자, 비상계엄 수사 상황 그리고 본격화된 탄핵 심판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다. 그래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들었습니까? 네, 이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결국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그런 사정들을 굉장히 많이 설실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을 하려면 먼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결국 국가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공소장의 내용에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이 이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 그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지시사항들, 그리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점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실제로 체포조 같은 부분들을 편성을 해서 국회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어디론가 보내려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진술로 적시가 되어 있고요. 선관위에 대해서도 서버를 확보하고 선관위를 점거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지금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것은 적법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국헌 문란의 목적의 폭동이었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가 좀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정리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거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의 일단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국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다.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단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보면 내가 지금 이번 계엄에 실패해도 뭐 2번, 3번 다시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고 나와 있고요. 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다소 정말 과격한 표현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 출입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과정이 모두 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그 기자회견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고 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어떤 이 비상계엄의 수단의 적절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최소 인력만 파견해서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로 동원된 이제 군경 합해서 뭐 4천 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결국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요, 이번에 이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밝히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 결국 허구의 픽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본인의 기자회견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공소장에 기재된 진술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지시사항을 들었다라는 그런 진술 하나에 불과했다면 공소장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시가 됨으로써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모두 허구다,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거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모레 그러니까 29일 3차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오늘 이제 헌법 심판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이 되었지만요. 아직 이 형사적인 부분 내란죄에 대한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차 소환에도
적극적으로 이 공수처의 포토라인 앞에 선다거나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요. 예. 적어도 이 3차 소환 통보 일정 전에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예. 선임계를 제출함으로써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좀 더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결국 어떤 구속영장 청구, 체포영장 청구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서면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장소에 의한 것이든 이 조사 자체에는 응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사실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뒤늦게 대리인단이 출석을 했어요. 전략은 뭘까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 이 변론 준비 기일에도 아무도 출석을 하지 않고 그 전에 변호인 선임도 마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관들이 변론 준비 기일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변론 준비 기일 종료하고 바로 변론으로 넘어가겠다. 변론 기일로 가는군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헌법재판의 시기만 더 빨라지는 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서류의 수령 문제로도 좀 시간을 끌어서 좀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적어도 변호인 구성을 마치고 첫 기일이었지만 사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론 준비 기일은 원래 계획을 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주장이 오고 가진 않아도 적어도 어떤 증인들을 앞으로 신청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큰 그림은 제시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걸 진행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1월 3일에 변론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하는 그런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라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오늘 3명인데 몇 면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어떤 분들인가요? 그렇죠. 먼저 이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이 변호인단으로는요. 배보윤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는 사실 굉장히 헌법 재판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공보관 역할을 맡기도 해서 당시 탄핵 재판에 이제 입 스피커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배진환 변호사 그리고 윤곽근 변호사도 함께 이번에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것으로 이 변호인단 선임계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공통점을 보자면은 어쨌든 굉장히 경력이 있고 헌법 재판에도 능통한 전문가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뭐 대학 동기 그리고 검찰 출신 이렇게 굉장히 친밀한 사적으로도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인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은 이제 헌법 재판에 전면에 나서겠지만 여전히 이제 대리인단의 대표격으로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반적인 상황을 또 진두지휘하지 않나 또 이렇게 좀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그 변호인 대리인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부터 따져보겠다.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이제 국회법 92조에 보면은요.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기 중에 반복해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과정을 보자면은 한 번에 이제 정족수가 채워주지 못해서 아예 불성립했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임시회기를 열어서 사실상 같은 사유로서 탄핵안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같은 회기 중에 다시 한번 같은 의견으로 발의나 제출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의도로 보이지만 아마도 이런 부분도 역시도 좀 더 시간을 지연시키고 좀 더 방어 논리를 세우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심리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지금 재판관 수입니다. 6인 체제인데요. 6인 체제에서 사실은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 최종 결정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거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헌재 입장도 지금 나온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적어도 지금 원래는 9명에 예. 함께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6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상태에서 이제 헌법재판, 특히 탄핵 심판의 경우에 심리를 진행하고 변론을 진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까지는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적법성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까지 가능한지는 오늘도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이 있었지만 네.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원래 9인 중에 6인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한 그렇죠. 것과 예. 6인의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서 탄핵이 가능한 것을 법적으로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예. 또 국민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도 논의 중이라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논의 중이라고 발표한 이유는 내부적으로도 분명히 이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